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누타님 어서오세요. 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F님 어서오세요. 푼숫자님 어서오세요. 자, 오늘 좀 늦게 시작했죠?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건국, 아니, 여기 아닌데? 죄송합니다. 770회 억설타임즈쇼 2014년 2월 17일 이놀리 건국전쟁 나발리 돌연사 지명축협 갈비뼈 2부 FA, VOA, DW, 성렬영, 이든영, 김덕영, 태영호, 에덴의 동적, 붉은 악마, 이성모, 토트넘, 손흥민, 황희찬, 리얼리즘, 김수로. 먼저 건국전쟁 FA 러시아 급변사태 발생 나발리 돌연사 지명 차비리 정명도 축협이 버티기에 들어갔네요.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국전쟁 잘 봤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영화 보고 운 적 없는데 엄청 울었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저는 본청 나와서 대전 근처 사업소에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행복하니 다행입니다. 건국전쟁 김동혁 감독이 말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이승만을 긍정적으로 말한 최초의 국무위원은 한동훈입니다. 전 아직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 관련 내용이 인터넷에 있었는데 누군가 자꾸 차단시키더군요. 관련 유튜브들이 등장할 때마다 자꾸 좌익 파쇼 문전비 파쇼 정권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승만 대통령 관련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관련 내용들도 사실이 아닌 것들이 인드라가 확인한 것만 해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지경인데 마치 사실처럼 다뤄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대체로 7시간 세월호 음모론 같은 것 따위를 주장했던
반쪽 아베 일본 우이파쇼 상계의 문의 춘추로 해서 70년대부터 떠들었던 거 믿거나 말거나 따위 가짜뉴스 일루미나티 음모론 흥룡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한 것도 굉장히 가짜뉴스가 많다는 걸 인들아가 강조했습니다. 그쵸? 저는 지금 일본 총리 기시다는 자유우파 총리라고 인들아는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반쪽 아베는 우이파쇼죠. 이걸 분명히 인들아 강조 드렸습니다. 반쪽 아베 우이파쇼는 반쪽 민주당. 반쪽 아베 추천으로 우이파쇼 반쪽 아베 추천은 구경 귀족이잖아요. 반쪽 아베가 영향력인 반쪽 아베 추천으로 노면, 문전비 이런 애들이 쥐명이 이런 애들이 지금 반쪽인 민주당 좌파쇼 반쪽미당 맡고 있는 겁니다. 또라이가 하늘이 내린 후보 쥐명이 그 하늘 또라이가 말한 하늘은 어디죠? 반쪽 앞에 위파쇼가 지명한 애가 지명이는 누가 임명했냐? 반쪽 앞에 위파쇼 반쪽 앞에가 인드라 구기본론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위파쇼 반쪽 앞에 애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해서 북에는 반쪽 아베가 반쪽정을 임명했고 남에는 반쪽 아베가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해서 노면과 쥐명이 문전비를 임명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 문전비 딸년이 어디에서 대학 다녔습니까? 왜 반쪽미당 꼴통들이 왜 뻔질나게 일본에 갑니까? 왜? 대선공작, 총선공작 했던 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온라인에서 했던 애들이 왜 그렇게 오사카 뭐 이렇게 집 달라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놈 누구죠? 온라인 조작했던 놈. 네, 오사카 두루킹 걔가 왜 이렇게 오사카 영사직에 옥매단 걸 아셔야 됩니다. 두루킹이 무식한 놈이 아니에요. 우에파쇼 지금 한국의 좌파쇼들 북한의 흥룡의 주사파 사상이라는 게 일본 반쪽 흥룡의 이름만 바꿔서 일본 천황을 일왕을 이름만 바꿔서 반쪽 있어. 이런 게 주체 사상이라고 이들아 강조했죠. 반쪽이들의 사상 기본이 한국의 좌파쇼들의 기본 사상은 우이파쇼 흥룡에 있어요. 이들아 강조했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주사파예요. 한국의 주사파는 자생한 게 아니라고 이들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한국 역사를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건국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일부 비밀 자료들이 풀렸어요.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험담했던 자료들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이파쇼 반쪽 아베가 만든 거예요. 반쪽 아베가 이전에 반쪽 아베 이전에 우이파쇼 일본 우이파쇼들이 문해춘추 상기
일본의 우이파시오 산케이 하위 찌라시가 문해춘추거든요. 근데 한국의 70년대 조동중 메이저 사주들이 이 우이파시오 산케이 문해춘추를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그러니까 조동중이 70년대 때 박정희 대통령을 까기 위해서 문해춘추, 우이파시오 문해춘추를 머리맡에 두고서 신주단지 모시고 깐 겁니다. 그게 오늘날 사실처럼 둔갑한 거예요. 이거를 바꾸려면은 한반도 통일이 돼야 된다고 인드라가 강조했죠. 내년에 인드라가 가성비가 국기본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분단체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요. 올해까지는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세계 정세에 아직까지 플러스예요. 근데 내년부터는 인드라가 분명히 강조했죠. 내년부터는 마이너스다. 국기본이 더 이상 분단체제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중요한 것은 건국전쟁이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 영화가 후졌다. 2000년대 이후로 후져 자빠졌다. 안 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드라가. 여러분한테 다큐멘터리 많이 보시라고. 영화 볼 시간에, 한국의 후져 자빠진 한국 영화 볼 시간에 10분째 1만의 노력을 기울이시라도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시라. 그랬더니 다큐멘터리가 50만 관객을 했다? 그건 500만. 만약에 건국전쟁이 관객 동원을 100만을 유지했다. 기록했다. 그것은 1000만 관객이에요. 1000만. 10배로 쳐야 돼요. 10배. 다큐멘터리가 흥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네.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때 유명하잖아요. 응? 이승만 대통령만 싹 혼자 도망가고 마치 사실처럼 했는데 인드라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몇 번이고 확인했었는데 그런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게 차단당하고 그랬어요. 문전비 자이파시오 정권 때. 이런 거 유사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건 이승만 대통령 관련이고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한 것도 차단 삭제되는 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저는 광주항쟁을 지지합니다. 광주항쟁을 인정해요. 광주 항쟁과 관련된 몇 가지 것들은 의심해 볼 만한 게 있어요. 그건 통일돼서 할 얘기고 아직까지 국기본은 광주항쟁과 관련돼서는 셔터마우스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국영 입장을 10분 이해하고 있다. 네.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드라가. 이해하셨죠? 네. 지금은 광주항쟁에 대해서 마이너한 의견을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전 광주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드라가 해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광주 자유화 운동입니다. 광주 자유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훗날 통일이 돼서 뭔가 진실이 드러날지라도 여전히 인드라는 광주 자유화 운동을 지지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재 분단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광주 자유화 운동의 긍정적인 면을 지우고 자꾸 반쪽압에스러운 그런 부분만이 강조되고 있다. 광주 항쟁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통일 이후에 가서야 제대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저는 광주 자유화운동을 지지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뽕여정이 지금 똥마린 뽕이나 먹지. 예. 송여정이 쿠바와 수교하니까 뽕여정이 똥줄이 탔군요. 자이파시오 뽕여정이 뽕이나 먹지. 예. 이런 소식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파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한에 갈 수도 있고, 저는 자유파 기시다가 북한에 가는 걸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북일 수교도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그 전에 3월에 기시다가, 자유파 기시다가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데, 이때 뽕여정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한국의 자유파시스트 기시다 방한 반대 명분이 사라졌다. 예, 이거는 한국의 4월 총선에 유리하다. 뽕여정 덕분에.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뽕여정 일단은 고마워. 니네들 입장에서 살려고. 예, 지금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뽕여정 입장에서는요, 예, 반쪽 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4월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게 됐어요. 4월 총선이 중요한 건 자기네, 예, 뭔가 공세적인 입장이었다면, 이 쿠바 수교는 굉장히 이 반쪽 정은에게, 뽕여정에게 심각한 타격이에요. 예. 본사가 타격을 입었단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예? 뽕여정과 반쪽 입장에서는 본사가 평양이에요. 지점이 반쪽유당, 예? 초자익, 예, 자이파시오 주사파인데, 얘네들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야. 쿠바 수교를 하는 바람에 성렬형이 본사가 문제 흔들리고 있는데 지점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 지점 입장에서 좌이파시오 지명이, 좌이파시오 반쪽민주당, 초자이파시오 주사파와 마이너한 전당들, 얘네들이 다 지금, 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리즘, 소름 돋는 손흥민의 강인이 지명차별이 몽규가 지명식으로 버티게 돌입했다. 현재 지금 강인이와 관련된 광고들이 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인드라가 봤을 때 의도적으로 몽규가 지명이식으로, 지명차별이 몽규 축협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꼬리 자르기로 나서서 강인이를 희생양으로 해가지고 지금 살자고 나선 형국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팬덤과 강인이 팬덤 있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서 본다면은 강인이 팬덤은 최근에 형성된 거기 때문에 만만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팬덤끼리의 충돌을 하다 보면 축협이 빠져나갈 어떤 공산이 크다. 그래서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지 같은 경우는 축구계에서 어떻게 받으냐면, 선지의 어떤 이적 소식이나 그러한 소식은 부정확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선지의 강점은 영국 옐로우 대표적 잡지답게, 언론사답게 이런 루머, 이쪽에 뒷담화, 뭔가 이렇게 이런 어떤
뭐 누가 어떤 특정 선수가 마약했다더라, 도박했다더라, 요런 건 또 선지가 잘해요. 예. 그 선지에게, 영국 선지에게 누가 이러한 것을 넣겠느냐, 이건 리얼리즘 입장이 맞는데, 유튜버 아시안컵에 영국 기자가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지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냐, 누가 제보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한국 대표팀에 대한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한국 대표팀 관계자만이 아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축협과 클리스만 둘 중에 하나로 좁아지는데, 예, 축협이 현재 강력하다. 왜냐하면 클리스만이 선지에 제보할 수도 있고, 축협 지명 차빌이 몽규 축협이 제보할 수 있는데, 예, 현재 지명 차빌이 몽규 축협이 유력한 것은 이러한 어떤 선지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 대다수 클럽이나 축협은, 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밝힐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관례예요. 예, 침묵한다 이거죠. 만약 그것이 내용적으로 사실일지라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정도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구보다 빨리 축협에서 사실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클리스만이 선지에 제보한 것이 아니라 지명 차빌이 축협에서 했다는 강력한 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흥민 팬덤과 강인 팬덤이 충돌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지명 차빌이 몽규 축협이 결코 축협 회장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식의 지명이식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강인이가 돌연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인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시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에서 나발리가 돌연사했잖아요. 강인이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명이 주변에 다 죽잖아. 강인이 죽을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강인이가 지명이 주변처럼 죽을 수 있어요. 강인이가 싸가지가 없을 수 있죠. 네. 원래 저쪽 스페인에서 축구하면 좀 싸가지가 없어요. 그거는. 네. 애들이 원래 그렇게, 예, 강인이만 따로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고, 예, 원래, 예, 그쪽 계통은 다 그래요. 예. 그거는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감독하기 나름입니다. 스페인 친구들도 축구 선수들이나 아프리카 선수들도 그래 싸가지가 없어요 원래. 근데 이러한 친구들이, 예, 감독을 잘 만나면 굉장히, 예, 좋게 되는 거죠. 손흥민 같은 감독을 만나거나,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강인이만 특별히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원래
축구 잘하면 내가 중심인 거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 강인이를 너무 깔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런데 누가 옆에서 부추긴 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념하는 게 이 지명. 제가 우려서 이라크 유로단전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지명 차빌이 몽규가 선수단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축협 공식 그걸 보면은 강인이가 이렇게 선수단 훈련 찍는 거를 이렇게 막 카메라에 담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되게 우려스럽게 봤어요, 저는 그거. 누가 강인이한테 바람을 넣어줬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거는 인드라가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침묵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팩트만 지적하면 강인이가 오늘 갑자기 프랑스에서 시체로 발견될 수 있다. 지명이 주변부처럼. 이것만 인드라 강조하겠습니다. 하면 이런 문제를 대안은 무엇이냐? 저는 그렇다고 지금 강인이를 감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강인이가 시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누구 탓이냐? 이 점을 인드라가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명이, 차빌이, 정몽규 축협 탓이다. 손흥민 탓 아니다. 이것만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지명이, 차빌이, 정몽규 축협 탓이다. 만약에 강인이가 시체가 된다면 이것만 분명하게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부터님, 쿠바가 인드라 여태까지 9번 넣은 강조했죠. 쿠바가 왜 중요한가? 그 쿠바 쿠데타 왜 일어났습니까? 아니라 체게바라와 좌이파쇼 체게바라와 카스트로가 쿠바 쿠데타 일으킨 것은 당대 9번 정세에서 전임 9번 황제 빅토르 로스차일드 지시 때문이죠. 아르헨티나에서 곡물 유대 재벌인 그 재벌이 위협을 받았거든요. 아르헨티나 갑자기 페론 정부 때문에 드레피스 유대 재벌 곡물 자본이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드레피스 가문이 징징대니까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아르헨티나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페론 정부를 전복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미는 다 한통속, 중남미는 다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중남미 전체가 불안정해졌어요. 이러한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쿠바 쿠데타를 기획한 게 빅토르 로스차일드입니다. 왜 그러면 쿠바인가? 이 쿠바가 록펠러 가문과 인연이 깊거든요. 가령 록펠러 2세가 신혼여행을 간 데가 쿠바입니다. 또한 데비 록펠러가 첫 번째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쿠바 지점이에요.
록펠러 가문에게도 인연이 깊은 곳이 쿠바입니다. 신혼여행 간 데도 쿠바고, 록펠러 2세가, 그리고 록펠러 3세격인 록펠러 3세대의 막내 데이비드 록펠러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게 쿠바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후로도 록펠러 가문이 에서 나름대로 카스트로나 이러한 쿠바 지도층하고 교류를 해왔습니다. 록펠러 그리고 이들 강조했잖아요. 쿠바 쿠데타가 당대 자유좌우파 정부를 뒤집는 거여서 당대 쿠바 시민들에게는 이 쿠바 쿠데타, 좌파쇼 인간 도살자 체게바라와 카스트로, 쿠바 지주 아들놈인 카스트로의 이런 쿠데타에 저항했습니다. 해서 인간도살자 카스트로와 인간도살자 체게바라는 당대 쿠바의 시민운동가, 자유좌파 협동주의자들, 자유우파 공화파들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학살자, 인간도살자 체게바라인 겁니다. 인드라 이걸 강조했죠. 그래서 당대 CIA는 누가 지배했죠? 당대 미국 CIA는 누구 지시를 받았습니까?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 케네디를 암살한 것이 미국 CIA이듯이 케네디를 암살한 건 CIA가 암살한 겁니다. 그럼 당대 CIA를 지배한 건 누구죠? 빅터 로스차일드입니다. 빅터 로스차일드의 지시에 따라서 CIA가 의도적으로 작전 실패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쿠바 좌파쇼 정권이 정통성을 얻게 됐다. 이거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방송에서 이해가 되셨죠? 그만큼 쿠바는 국유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쿠바에 대한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쿠바 지폐에는 현대 정몽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 중공업 장비가 쿠바 지폐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정몽준은 뭐죠? 뉴라이트 자유좌파잖아요. 성렬원과 쿠바의 수교는 올라가면 정몽준,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과 연결돼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남미 외교가 중남미 외교가 활성화된 것은 국유본 귀족, 자유좌파들과 깊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했잖아. 지금 인드라는 자유좌파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다 뺄게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는 것을 인드라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점만 얘기하고요. 다만 이제 쿠바하고 수교하니까 쿠바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인드라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다고. 굳이 지금 쿠바하고 수교하는 마당에 구현 역사를 굳이 해가지고 까내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얘기는 너무 쿠바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한 건데 그것도
큰 세계의 정세 속에서 인정할 만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자 합니다. 쿠바의 과거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쿠바의 슬픈 과거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처럼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수꼴통, 좌파쇼, 우파쇼, 반쪽 아베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반일 파시즘에 매몰되면 안 되듯이 과거의 쿠바 정권이 어떠했든 간에 쿠바가 바뀌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쿠바의 미래와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한일 관계의 미래를 보듯이 한국과 쿠바의 관계도 미래를 봐야 된다. 이런 점을 저는 강조드리겠습니다. 다만 역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런 면들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우이파쇼 반쪽아베 흑룡이 산케이 문의 친추와 한국의 좌이파쇼 반쪽 민주당 북쪽의 좌익파쇼 좌익괴뢰파쇼 반쪽 일성 왜 다인들아가 반쪽 반쪽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반쪽이 무슨 뜻입니까? 반쪽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은 아시겠죠? 반쪽이다. 이거 반쪽이란 공통점이 있다. 근데 그것은 과거다 이거예요. 기시다 현 자유우파 총리는 반쪽이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유우파예요. 자유우파. 우리는 좌우의 파쇼를 반대해야 됩니다. 일본에는 우의 파쇼를 우리는 문제 삼아야 되고 한국에는 좌의 파쇼, 북한 쪽에는 좌의 괴뢰 파쇼를 우리는 동아시아의 좌의 파쇼를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런 점을 늘 강조드리겠습니다. 각구님 이해하셨죠? 그런 면에서 쿠바와의 수교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 왜냐하면 70년대 때 인드라가 80년대 좌이파쇼 시절에 주사파 좌익똘마니 파쇼 주사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쿠바 인드라 80년대 때 아무리 그래도 반쪽 일성은 독재 정권이잖아요. 전두환 정권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질문하잖아. 그랬을 때 얘네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면 너네 체게바라 알지? 이거 핵명가 아닙니까? 체게바라와 카스트로가 열렬하게 지지했던 데가 어딘지 아니? 어딘데요? 반쪽 일성을 그렇게 존경한다고 얘기했던 데가 카스트로다, 체게바라다. 혼란이 일어나는 거지. 야, 독재도 체가 있구나. 혁명가 카스트로와 체게바라가 지지한 정부가 반쪽 일성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명분이에요. 반쪽 정은에게는, 반쪽 일성 가문, 괴뢰파쇼 가문에게는. 그리고 이거는요, 한국의 좌익 똘마니 파쇼, 한국의 좌익 똘마니 파쇼 주사파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쿠바와의 수교는 한편에는 건국전쟁, 다른 한쪽엔 쿠바와의 수교. 여기서 지금 인드라가 생각하기에 좌익 똘마니 파쇼 주사파에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인드라는 확신해요.
농담이 아닙니다. 인드라가 80년대 자유파시였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 네. 반쪽 자유파시 운동권이라면 이거 인드라 얘기를 다 알 겁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이거 어느 정도냐면 90년대 때 소련 자유파시오 공산당이 무너졌잖아요. 그때하고 똑같아요. 충격이 이 정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소련 공산당이 망한 것은 주사파들에겐 별 타격이 안 줬어요. 의외로. 근데 이번 쿠바와 한국이 수교하는 건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네. 저는 확신해요. 이해가 되셨죠? 태용호가 막 신났잖아. 예, 태용호도 아는 거야. 외교관이었잖아. 예?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발리 이걸로 인해서 나발리가 돌연사했죠. 그래서 아니 러시아 우이파시오 푸딩이 굳이 나발리를 감옥에 있는데 굳이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냐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죽일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우이파시오 인드라 구본론 관점에서 왜 우이파시오 푸딩이 나발리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됐나. 그리고 인드라가 좋아하는 자유좌파 이든영이 원인이 무엇이든 우이파시오 푸딩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죠. 지금 나발리, 지금 한국의 찌라시들은 이 나발리 사건을 제대로 다루고 있나요? 예, 근데 전 세계 지금 언론은 나발리예요. 나발리, 온통 나발리입니다. 한국의 자유파시오 찌라시는 이런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런 나발리 소식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찌라시들은 보도하더라도 이렇게 별거 아닌 듯이. 근데 이 나발리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네. 굉장한 인드라가 얘기했죠. 3대 3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킬 수 있는 것이 우이파시오 푸딩과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두 번째가 이든영 당선, 세 번째 그러니까 우이파시오 럼프 당선, 세 번째가 한국에서 자유파시오 반중미당이 우세하는 걸로 총선에서 나오는 것. 이 세 가지가 무조건 어느 하나라도 터지면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들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2024년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은 반드시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야 된다. 종전은 내년 내후년이 되더라도 올해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이파시오 푸딩이 대선에서 이기겠지만 이전과 다른 양상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쭉 일관되게. 근데 나발리가 사망하기 전에 어떤 결정적인 게 있었냐면 3일 전인가 4일 전에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통과됐어요. 흥미로운 것은 지금 현재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이 우세해요. 자유우파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근데 위파쇼 럼프는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에 반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우파 공화당 의원들이 위파쇼 럼프에 반대해서 초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에 찬성을 던진 겁니다. 여기에 위파쇼 럼프가 아니 위파쇼 푸딩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거 대선에서 내가 이기긴 이기겠지만 지금 현재 러시아 대선에서 전쟁 반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잘못됐다 이런 후보도 있거든요. 여성 후보인가? 의회에 뭔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회의 변수가 굉장히 걱정한 거야. 위파쇼 럼프 입장에서. 아니 럼프래. 위파쇼 자꾸 헷갈리네. 위파쇼 럼프와 위파쇼 푸딩이 걱정이 된 거예요. 국제적으로는 나발리를 죽였다. 위파쇼 푸딩이. 왜? 국제적으로는 나 아직 건재하다 라는 메시지를 미국의 위파쇼 럼프와 전세계 저위파쇼 구현 귀족들에게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라는 게 국제 구현 귀족 일부 저위파쇼 구현 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지원을 계속 요청하는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반대하면서 뭔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애들한테 너 계속 까불면 나발리처럼 죽는다 그런 지명의식 협박, 지명 차비리 정몽교 축격과 같은 협박, 강인이 너 까불면 죽는다 이런 협박인 거죠. 이해가 되셨죠? 저위파쇼들의 상투적인 협박이다 이거야. 조폭의 협박. 너 죽을래? 강인이더러 너 죽을래? 봐라 죽잖아. 그래서 붉은 악마에서는 지명 차비리 호정무가 폭로했죠. 차비리 정몽교 축협을 퇴진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노관중 됩니다. 앞으로 정몽교 축협이 퇴진하지 않으면 향후 국가대표 경기에서 무관중이 될 수 있어요. 인들한 붉은 악마 1세대 이동가입니다. 그래서 현 붉은 악마 후배들이 현재 붉은 악마들에서 관여하고 있잖아 인들아는. 근데 붉은 악마 후배들이 지명 차비리 정몽교 축협 퇴진을 요구한 것은 굉장히 흐뭇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Foreign Affairs 그 다음에 CFR 모두 3대 인드라가 인정하는 3대 국기본 외교 전문지에서 모두 나발리 돌연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예. 한국의 찌라시가 언론인지 찌라시인지는 나발리 기사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걸 보시면 되고요. 나발리 기사에 대해서 유튜버 혹은 블로거 애들이 어떻게 다루냐, 침묵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얘기하느냐,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발리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다든지 푸딩을 편든다든지 우유 파쇼 푸딩을 편든다든지 이런 애들은 좌익 파쇼입니다. 우유 파쇼고요. 아셨죠? 네. 나발리 문제만 보시면 돼. 나발리의 편을 들 것인지 푸딩의 편을 들 것인지. 여기서 나발리 편을 든다면 자유좌우파고 우유 파쇼 푸딩을 편든다면 그건 무조건 좌익 파쇼입니다. 이런 기준점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는 인들아 창세계 문화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자,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슈만, 다른 건 블로그에서 질문 주시고요. 그 전에 이제 한 이웃분께서 수메르 아카드 로스차일드론을 해주셨는데 열심히 해보세요. 인드라가 이제 착한 건 분량으로 이건 늘 그분한테 인드라가 권했듯이 영성 공부하고 이제 총론은 됐고 이제 세론을 해서 착한 건 분량으로 만드시라. 이 총론만으로 인드라가 할 말은 많지만 할 말은 진짜 많아요. 네. 그 이웃분의 어떤 공부를 위해서 인드라가 참겠습니다. 왜냐면 인드라가 거의 논평 달아봐야 다 괜히 쓰잘데없는 꼰대기질 발휘해가지고 비평만 할 거 아니야. 안 하겠다 이거야. 뭐 잘해보시라. 착한 거 물량으로 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분께서 닌티에 관해서 재밌는 얘기 해줬어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수메르 아카드 이쪽에 이슬람 이전의 그 서아시아 문화를 보면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뭔가 이렇게 뭐 막 엄격하게 막 하는 것보다 청년들에게 2030 청년들에게는 뭔가 쾌락의 자유를 주는 듯한 이런 어떤 서사시가 많기 때문에 락하는 애들도 10대 20대들이 팬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필해야지 락밴드가 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닌티 얘기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 이웃분의 신앙생활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제하고요. 인드라가 창세기 문화론에서 두 가지만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가
갈비뼈 이부 민티. 두 번째가 구스 함정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야벳, 셈, 함으로 나눠졌다. 그때 이 구스는 함이다. 이렇게 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셈적 근본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셈족은 뭐냐? 네. 그 유명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셈족이란 가나안, 유대인, 시리아인, 예. 그 다음에 아모리인, 아카드인, 엘라민, 이런 사람들이 셈족이고, 야베디는 유럽인, 그 다음에 저쪽 카스피의 쪽 사람, 함족은 이집트,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올바른 판단이냐? 아니다. 많은 거죠. 그러면은 인드라 관점에서 함족, 셈족, 야벳 쪽을 인드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는 굳이 이야기한다면 함족이다. 왜냐? 아프리카에서 오늘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잖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출발할 때 다 흑인이었지 백인이었겠습니까? 아시안이었겠어요? 아니, 다 흑인이에요. 다 검어요. 피부도 까맣고 눈도 까맣고 다 까맸습니다. 그쵸? 근데 왜 백인이 되고 황인종이 됐냐? 오늘날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빙하기가 원인입니다. 빙하기 때 피부 색깔이 나눠진 겁니다. 유럽을 간 사람을 예를 들게요. 인간에게는 비타민 D가 필요했는데 비타민 D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햇빛을 쐬야 돼요. 흑인들은 날씨가 더운 적도 사람들은 충분하게 자외선 흡수를 하기 때문에 굳이 피부가 하얗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북쪽으로 갈수록 자외선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피부가 하얘진 것이고 눈동자도 파래진 겁니다. 그것들을 요구하는 게 멜라닌 세포예요. 멜라닌 세포가 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미 주근깨, 몽골 반점이, 여러분 아시죠? 몽골 반점, 주근깨, 기미, 인드라 여기 있는 요점, 요런 게 멜라닌 세포예요. 멜라닌 세포가 왕성해지면 주근깨가 생기고 기미가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점이 많아져요. 이해가 되셨죠? 하면 같이 북쪽으로 갔는데 왜 백인은 피부가 하얘지고 동양인은 피부가 누렇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현재 견해는 생선을 많이 먹어서다. 생선의 비타민 D가
많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비타민 D를 굳이 피부가 하얘질 필요가 없었다. 에스키모인들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여러분 쉽게 납득이 가나요? 저는 안 갔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자, 그거는 절반의 설명, 그건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단지 생선을 많이 먹었다? 그것만은 이유가 아니죠. 그럼 뭐냐? 백인과 아시아인의 이제 황인종이라는 표현을 제가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아시아인들의 피부가 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왜 다르냐? 마지막 빙하기가 기원전 10,000년에서 9,000년 사이 영 드라이어스기 맞나? 드라이어스? 네. 마지막 빙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까지 전 세계 피부는 공통이었어요. 노르웨이에 있건 시베리아에 있건 한국에 있건 전 세계 피부는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피부가 달라졌냐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부터 달라진 겁니다. 고고학적 증거, DNA 유전자 분석이 다 마지막 빙하기 때 이후로 달라졌다는 거. 전 세계에서 백인종, 백인, 흑인, 황인 이런 구분이 생긴 것은 마지막 빙하기 이후 불과 기원전 그러니까 오늘날부터 12,000년 전, 기원전 10,000년 전이에요. 기껏해야.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이 만약에 기원전 10,000년 대홍수 이전의 에덴 동산이라면 그 당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이브는 흑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인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흑인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10,000년 전에 한국의 한반도에 살았던 인류가 있다면 흑인이다 이거예요. 10,000년 전에 유럽에 살았던 그 사람도 흑인이고 10,000년 전에 괴페클리 테페를 만들었던 사람도 흑인이고 영국에서 무슨 뭐 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그것도 흑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노아도 흑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아는 흑인이다. 그러면 왜 수메르인 이 사람은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였나?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빙하기 때 빙하기 기후사가 인더라 중요하다고 했죠. 기후사에 보면 빙하기라고 해서 지구 전체가 다 추웠던 게 아니에요. 빙하기 지구 돌려보세요. 특히 오늘날의 유럽만 빙하가 덮였어요. 시베리아 보세요. 시베리아 따뜻했어. 위도가 높다고 다 빙하가 덮였던 게 아니라 빙하기 마지막 빙하기 때 역설적으로 시베리아는 춥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물론 맨 위에 그쪽에는 빙하가 덮였지만 춥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셨죠? 유럽에서는 빙하기 때 많이 추웠기 때문에 거기 아프리카에서 갔던 인류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돌연변이가 나올 수밖에 없고, 돌연변이의 자연선택에 의해서 피부가 하얗게 더 많이 멜라닌을 자외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피부가 하얗게 된 거예요. 하면 동양인은 왜 피부가 하얗게 되지 못했냐? 생선을 많이 먹어서 그것도 한 요인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피부가 두꺼워진 겁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서양 여성들이 특히 동북아시아, 일본, 한국인이나 일본 여성 피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인지 아십니까? 동안. 예, 여성들의 꿈이 피부 관리 아니게요? 여성들의 꿈은 피부 관리란 말이에요. 근데 유독 동북아시아 여성들의 피부가 좋아요. 해외여행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은 알 겁니다. 10년은 젊어요. 그러니까 유럽 친구들이, 인드라가 20년 전에 유럽 여행에 갔을 때 인드라가 30대 초반에, 그 나이 그때가 하여튼 몇 살 때가, 예, 30대 초반에 인드라가 유럽 여행을 배낭여행을 갔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갔는데 저를 다, 예, 막 대학 신입생 20대 초반으로 봐요. 다 10대 말 20대 초반. 원래 인드라가 좀, 예, 다른 한국인에 비해서 더 동안이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를 다 10대 후반으로 봤던 거야. 그러니까 막, 예? 벨기에 갔을 때, 예, 포르투갈 10대 친구들이, 예, 내가 10대인 줄 알고 같이 술 먹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왜 서양인 피부는 안 좋고 동북아시아인 피부는 좋은가? 피부 두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피부는 표피층과 전피 이렇게 두 분류로 나니까 전 세계 인류의 피부는 똑같아요. 두께 차이는 없어요. 근데 서양인과 동북아시아인을 구분하는 것은 그 비율이에요. 표피층과 표피 밑에 있는, 예, 전피라고 하죠. 예, 그의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양인에 비해서 동북아시아인이 피부가 두껍다고 얘기하는 것은 표피층이 두껍기 때문에, 표피가. 네, 전체 피부 두께는 다 똑같아. 흑인이건 동북아시아인이건 유럽인이건 다 똑같은데 표피층이 백인과 동북아시아인이 달라요. 뭐냐? 네, 시베리아 기후는 춥다 더웠다를 굉장히 기후 격변이 잦았던 거예요. 반면에 유럽은 그냥 추웠어. 그 차이가 백인과 동북아시아인의 피부를 결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동북아시아인은 피부가 하얀 것을 택하는 대신에 자연 선택으로, 예, 피부 표피층이 두꺼워진 거예요. 표피라는 건 뭐냐면 피부 껍질이에요. 한국인이 사우나 가면 맨날 이거 하죠. 껍질 벗기는 거. 한국 사람들 시원하네. 전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한국 사람 치고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쇄신이라고 그러죠. 쇄신. 예. 싹싹 미는 거. 그때 벗겨지는 게 껍질이거든요. 껍질. 예. 그거를
굉장히 많이 한 거야. 예, 동양인은 춥다 덥다 춥다 더우니까 표피층이 계속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게 세수할 때마다 떨어져 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 표피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보니까 그 표피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 선택으로. 근데 서양인들은 계속 추우니까, 예. 걔들 원래 유럽 애들이 세수도 안 했단 말이야. 예. 유럽 애들은 중세 때 세수 안 했어요. 몇 년간 아예, 예, 목욕을 안 했어요. 뭐 그게 뭐 기독교적 전통이다 뭐 어쩌고 그렇게 하는데 전 꼭 반드시 기독교적 전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세 때, 예, 걔네들 저 목욕 안 한 게 그냥 목욕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게. 근데 반면에 동북아시아인들은 상대적으로 목욕이나 세수를 많이 했어요. 왜 안 하면, 예, 피부가 막 거기에 막 막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야. 뭔가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세수라도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서양 애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세수할 필요가 없고, 동양 사람들은, 동북아시아인들은 세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쪽에 따뜻한 남쪽 나라에 있는 아시아인들은 세수할 필요가 없는 거야. 또 반대로 아프리카 사람들도 세수할 필요가 없어. 동북아시아 사람들만 세수를 많이 한 거야. 목욕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예, 자꾸 피부가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그렇죠. 캠파이어님, 기후가 바뀌면 피부색이 자연 선택으로 바뀌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흑인에 비해서 아메리카, 미국으로 이주한 흑인들 피부색이 약간 동양인색으로 달라요. 아프리카 흑인 색깔하고 저 아메리카 흑인 분들하고 피부가 좀 달라요. 좀 더 밝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아시아인이라도, 예, 동남아시아나 인도의 아시아인과 동북아시아인이 피부색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것은 전적으로 기후 탓이에요. 거기서 자연 선택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멜라닌, 비타민 D, 피부 두께, 표피,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인드라가. 수메르인, 응? 누구냐? 노아다, 노아. 네, 노아예, 노아. 간단히 얘기해서. 네. 그리고 게페클리 만든 사람도 함족이고, 예, 수메르인도 함족이고, 아시아인도 함족, 뭐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면 인드라가 그런 얘기 했잖아. 지금 막 수메르인은 어디서 왔느냐? 대개 이란 고원에서 왔을 것이다. 카스피의 인근에서 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인드라가 꿈에서 꿨다고 얘기했잖아. 인드라도 안 믿는데, 예, 바다에서 왔다 수메르인은, 이런 얘기했잖아. 인드라가 꿈에서, 인드라 한 번도 수메르인이 바다에서 왔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마치 인드라 아이디가 꿈에서 게시한 거잖아. 인드라가 개꿈이겠지만, 그래서 인드라는 아이디를 정했듯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는데 수메르인은 바다에서 왔대요. 이게 뭔가 생각했죠. 인드라가 어부들이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다. 수메르인은 바닷가. 네. 이 바닷가 라인이에요, 여러분. 예. 몽골 사람들이, 오늘날 중앙아시아 몽골 사람들이 북방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몽골 사람들이 북방으로 이주했다면, 예, 아시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만주인,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대부분은
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인들아 얘기했죠. 아프리카에서 그 이디오피아 하고 예멘, 서아시아, 아라비아 반도 남부를 통해서 페르시아만을 통해 가지고 저 이라크 남부, 오늘날 수메르 지역, 그 지역으로 해서 이란 남부 쪽으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인도에서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일부가 중국, 그다음에 한국, 일본으로 가고 올라가서 인디언이 된 거고, 일부는 호주로 가서 오늘날 피지, 하와이 이런 데까지 간 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갔던 애들이 만주로 가고 몽골까지 간 거예요. 남쪽 루트인 거예요. 남쪽 루트. 이 사람들은 계속 기후가 괜찮으니까 자신의 흑인의 얼굴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의 주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남방 루트를 탔던 바다인들이 오늘날 만주, 시베리아까지 간 거예요. 언제까지? 기원전 4000년까지. 그래서 지금 시베리아, 이 연해주 쪽에 악마의 동굴이라고 있어요. 그 악마의 동굴 유전자 조사했더니 한국인과 많이 비슷해요. 이 사람들 북방에서 이주한 게 아니라, 바이칼호에서 이주한 게 아니라 남방 루트를 따라 가지고 쭉 올라와서,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식 표현하면 외구였던 자들이 연해주까지 가서 산적이 된 거야. 말갈이 된 거야. 외구가 말갈이 된 게 한국의 조상이다. 이 사람들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북방계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이후에 올라온 애들이 남방계고, 보통 우리가 이제 한민족 구성할 때 북방계와 남방계의 결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의 북방계가 바이칼호에서 온 게 아니라 원래 남쪽 루트 타고 올라왔던 애들이 만주까지 가고 시베리아까지 갔던 애들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추워서 날씨가 추우니까. 이게 북방계라는 의미지, 원래 저쪽에서 뭐 이렇게 촌길 따라온 애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캠파이어님, 키가 작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드라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시아인이 다 키가 작지 않죠.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 분들이 키가 작은 편이고, 동북아시아인들이 키가 큰 편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럽인도 키가 크지 않아요. 키가 큰 지역은 북유럽으로 갈수록 키가 큽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뭐 스칸다비나 북부 이쪽 사람들이 키가 크고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남부 쪽은 우리보다 키가 작아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스 이런 사람들이. 그럼 이유가 뭐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나폴레옹,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키가 큽니까? 작아요. 작습니다. 키가 작아요. 노스차일드 가문이 셈족, 인드라 얘기했죠. 이 노스차일드 가문은 아슈케나지 뭐 방언을 쓰지만 그 뿌리를 보면 이 서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서 스페인에서 추방령 받아가지고 독일 라인란트로 간 게 노스차일드 가문이고 막스 가문이에요. 요런 뭐 이렇게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떠한 그쪽이 아니라 얘기죠. 그래서 노스차일드 1세 이 사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키가 작고 땅땅하고
거무죽죽해요. 막스도 비슷한 얼굴이었어요. 거무죽죽해요. 본인 자신도 그렇게 거무죽죽하다고 얘기했어요. 키가 작고 큰 것은 육류 섭취하고 관련이 깊어요. 한국인이 오늘날 키가 큰, 상대적으로 평균 신장이 커진 것은 영양분 섭취가 커서입니다. 특히 육류 섭취를 강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유럽인도 옛날에 감자나 먹던 사람들이어서 북유럽인도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어요. 육류 섭취가 증가하면서 평균 키가 큰 겁니다. 한국인도 오늘날 청년들이 육류 섭취가 많아져서 평균 신장이 10cm가 커졌듯이, 전반적으로 인류 키가 커진 것은 육류 섭취 증가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 우유 섭취, 그 우유 섭취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인들이, 여러분도 그거 아셔야 돼요.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유를 소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흑인들은, 노아는,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 우유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유를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원전 4000년 전부터, 5000년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인류가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인류는 우유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럽에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유를 먹고 자라면 키가 커지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보다 남방계의 유전자가 더 돋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만 먹으면 체한다든지, 우유만 먹으면 체한다든지. 우리 아들이건데, 우리 아들이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요. 우유 알레르기가 있고, 둘째가. 저도 육류를 잘 못 먹는 이유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좀 좋아하지 않고 우유를 좀 이렇게 소화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인드라처럼 약간 동안 피부가 좋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인드라 피부 관리 안 하니까 이렇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키도 그렇고요. 이해가 되셨죠? 캠파이어님, 아시아인들이 다 키가 작은 게 아니고, 아시아인들, 동북아시아인은 키가 크고 동남아시아인은 왜 키가 작습니까? 아프리카인도 마찬가지. 어느 아프리카 사람들은 키가 크고 피그미 같은 분은 왜 키가 작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고, 왜 남유럽인은 왜 키가 작고 북유럽인은 왜 키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런 어떤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백인, 흑인, 흑인종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인종주의에 빠질 수 있는, 저희 파쇼 인종주의, 근본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인드라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돼서 언제나 인드라는 좌의 파쇼, 환파, 백제파, 가야파, 신라파, 일본바에 대해서 반대해왔다. 그런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 사람의 피부가 왜 하얗까? 백인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거 벌써 일본에서부터 우리는 다른 아시아인과 달리 우리 일본인이 특히 피부가 하얀 것은 백인 핏줄이다. 이런 것처럼. 그건 저의 파쇼. 흉노, 외구 이런 거. 특히 좌의 파쇼, 한국에서는 좌의 파쇼가 문제예요. 일본에서는 우의 파쇼가 문제지만 한국에서는 이 인종주의를 가장 세게 강조하는 데가 어디죠? 한국의 서남부. 특히 난 한국인이 아니라
전라도인이요, 나는 한국인이 아니라 호남인이요, 이렇게 주장한 놈도 있어요. 파쇼입니다. 자기 파쇼입니다. 내가 분명히 할게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파쇼입니다. 파쇼. 파시스트예요. 그런 애들수록 자기가 막 차별당한다 어쩌고. 파시스트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에게 차별당한다, 그걸로 정권 잡았듯이 차별론을 차별당한다고 얘기하는 그놈들의 파시스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세요. 대다수 인종주의자들은 한국의 서남부에 있는 파시스트들입니다. 좌익 파시스트. 일본에서는 우익 파쇼, 한국에서는 좌익 파쇼, 북한에서 좌익 괴뢰 파쇼가 인종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아 얘기하는 거야. 적화되면 반쪽 정리 입장에서 제일 먼저 숙청당한 놈들이 어디야? 한국의 서남부 애들을 제일 먼저 죽여. 왜냐면 같은 인종주의자이기 때문에 한국 서남부부터 죽인다고 내가 강조했죠. 공산당 역사를 보거나 좌익 파쇼 역사를 보거나 그게 둘 다 겹쳐. 적화되면 한국 서남부부터 쓸어버리는 게 평양의 기본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아셔야 돼요. 파시스트의 원칙이야, 그게. 인드라 말에 반박해보세요. 인드라 분명히 얘기하지만 좌익 파쇼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반일주의자들이 진정한 파시스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인드라는 반중주의자도 주로 우익 파쇼들이 주장하는 반중주의에도 반대하는 사람이잖아, 원래 기본적으로. 반중 파시즘도 반대하지만 한국의 주류는 반일 파시즘이야. 반미 파시즘, 반일 파시스트. 주변에서 여러분들 반미 얘기하고 반일 얘기하는 자들은 파시스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런 오해, 왜 수메르인을 함족이라고 보고 구스인이라고 보느냐. 그런 오해는 이집트 15왕조 때 내려왔다. 그 이집트를 점령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비아인과 힉소스,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 아주 쌈박하게 정리했잖아요. 힉소스는 누구냐? 그냥 인도 아리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메르인을 포함한 대다수는 노아인데 그들이 2000년 이전에 노아인이고, 에덴 아담과 이브고, 드라비다인이고, 전세계 인류였어요. 근데 저 힉소스가 얘기하는 건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인드라 아리아인, 얘네들이 이란 고원에 살다가 내려온 거예요.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오늘날 터키도 점령하고, 오늘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도 점령하고, 이란도 점령하고, 오늘날 이라크라고 할 수 있는 수메르도 점령하고, 다 점령한 거야. 이집트도 점령한 거야, 힉소스라는 사람들이. 인도도 점령했잖아. 다 점령했어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 원래 야만스러운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현지화 된 거예요. 현지화.
그 힉소스의 유력한 증거가 지금 얘네 제시하는 게 뭐냐면 힉소스 왕조에 셈족 이름이 있다는 이유거든요. 그 외엔 다른 이유가 없어. 근거가 너무 허접해. 다음에 말하지만 이집트 15왕조를 쥐고 있었던 힉소스 왕조의 고위 관리층 이름을 딱 보니까 셈족 이름이 있더라. 얘네 셈족 아니냐, 유대인 아니냐, 이런 헛지랄인데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 당대 인드라 아리안들은 자체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엘람에 가면, 이란에 가면 이란 사람이 되는 거고, 수메르 지역 들어가면 수메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수메르 사람이 되고, 대표적인 게 히타이트인인데, 히타이트인은 원래 하티족이라고 원래 있었어요. 거기 하티 원주민이 있었다고. 근데 인드라 아리아인이 거기 들어가서 하티족을 노예화시키고 자기네들이 히타이트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네들 인도 아리안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나 가나안인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나라가 미탄니라는 나라고, 인드라라는 그 신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이 미탄니 국가거든요. 싹 다 그냥 다 인도 아리안이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힉소스도 인도 아리안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야벳 쪽이야 바로. 얘네들이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이 서아시아 이집트까지 다 먹은 애들이 성경 창세기에서 말하는 야벳 쪽인 거예요. 야벳. 이해가 되셨죠? 함족은 원래 인류가 함족이었고, 노아 아담과 이브족이었고, 그래서 그건 2000년 이전 수메르인처럼 그런 사람들이에요. 드라비다, 수메르 이런 사람들이고, 야벳은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오늘날 이란 고원, 카스피에 이런 데서 내려온 애들이 인드라 아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창세기 성서 기자 입장에서는 이집트 역사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이 이집트 식민지였기 때문에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그래서 이집트인이 자신들을 지배했으니까 이집트의 구스인, 누비아인, 북아프리카인 이런 것과 키시, 수메르인과 동일시한 거죠. 왜냐하면 아카드인이나 그 다음에 후일 이신 왕조나 바빌로니아를 세운 함무라비나 뭐 사르곤, 나람신, 뭐 함무라비 이런 애들이 다 아모리인 이런 사람들이 다 셈족이에요. 해서 히브리 성경 기자 입장에서는 셈족 이전에 누가 이 문명을 건설했다? 그 사람이 수메르인이다. 근데 수메르인은 검은 머리 검은 눈이다. 그러니까 그게 함족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구스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집트가 누비아인들을 구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 거죠. 이집트 입장에서 이집트 16왕조, 17왕조, 17왕조, 18왕조, 18왕조인가? 19왕조 헷갈리네. 걔네들 입장에서는 누비아 혼혈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순혈주의 입장에서 더 싫어했다 이거야.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오해가, 착각기가 일으켜지면서
쿠시족이 탄생한 거다 이거야. 그건 착각계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에덴이 어디냐 라는 데서 오해의 여지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인드라는 여기서 쌈박하게 정리한 거죠. 에덴이 어디냐? 네. 게페클릭 테페다. 이것은 최근에 터키 지진에서 볼 수 있을 때 불의 지대, 그 다음에 그 화산, 방패화산, 그 다음에 이 4개의 강이 흐르는 시원지가 다 게페클리와 터키 산맥에 걸쳐 있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두 강은 시원지도 거기고, 나머지 두 강도 말리크 강과 거기 강이 있다. 근데 거기서 나오던 구스의 땅이라는 게 문제였는데, 구스의 땅을 다 적신다. 이 구스의 땅이라는 건 수메르 지역을 적신다는 건데,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수메르인이 다스리던 도시를, 지역을, 오늘날 이라크 지역을 다 구스인이 원래 다스리던, 통치하던 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구스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래서 에덴은 어디냐? 게페클리 테페다. 고고학적으로나 당대 인류의 이동 경로나 봤을 때 에덴은 게페클리 테페 인근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딜문은 어디냐? 그건 딜문은 바레인이 아니냐? 이것은 인드라북에 문헌적으로 봤을 때 이신왕조 우루 니누르타 이후로 딜문이 바레인으로 굳어졌다. 그 이전까지 딜문은 실기왕조 때까지만 해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 이전에 딜문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라가시 왕조 때 딜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딜문은 명백하게 바레인이 아니라 오늘 하란이거나 아니면 아수르 지역이거나 이런 오늘날 이라크 북부였지 바레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상향으로 딜문을 얘기한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비뼈 여인 닌티에 대해서는 포스팅 보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59분이네요. 다음 기회에 오늘 또 닌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왜 히브리 성경 기자들은 왜 이브를 왜 갈비뼈 닌티로 정했을까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인트라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솔직히 다루려고 했는데 손님이 많아서 못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푼숙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끝내겠습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자, 다들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북언행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한다.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오늘도 저는 작은 실천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매일같이 예수님 고맙습니다. 딱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타샤 고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들아, 우리 아이들아 힘내자. 딱 이렇게 구호 외치듯이 매일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루타님 고맙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